정말 건강한 아이죠. 당연하지. 3개월 된 건강한 남자아이야. 서류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내일까지 다 준비될 거야. 호주 출생증명서도 완벽하게 만들었어.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지연이는 정말로 다른 아이를 사서 우리 손자라고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오래 봐온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30년을 교육 현장에서 보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짓말하는 아이의 눈빛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묘하게 시선을 피하거나 반대로 너무 똑바로 쳐다보거나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며느리 지연이의 눈에서도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아니, 처음엔 단순한 노파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뺏겨간다는 서운함 때문일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느낌은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첫 만남부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소개해드릴게요. 민호가 서울역 근처 호텔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키가 크고 말끔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한지연. 처음 본 순간 참 예쁘게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어색한 느낌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지연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인사성도 발랐어요. 옷차림도 단정했고. 하지만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 댁에 찾아뵈려고 했는데 민호 오빠가 어머님께서 서울 올라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뵙게 됐어요. 오빠, 민호는 외아들인데 나이도 지연이가 3살 많다고 들었는데 오빠라니. 요즘 애들이 다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뭔가 거슬렸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 호주에서 목장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호주로 이민을 가셔서요. 그럼 지연 씨는 언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 대학교 때 유학 왔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서울대라니. 그것도 경영학과. 민호는 지방국립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인데 오히려 며느리가 더 좋은 대학을 나온 셈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호주에서 자랐다면 한국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억양도 완전히 서울 사람이었거든요. 호주 어디에서 사시나요? 시드니 근처 작은 도시예요. 어머님께서 호주 여행 오시면 꼭 안내해 드릴게요.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뭔가 피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부모님은 바쁘셔서 화상통화로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화상통화, 왜 직접 못 만나는 거지? 목장 일이 그렇게 바쁜가? 의문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너무 캐묻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 다음 주 민호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호의 목소리는 들뜨고 설렸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3대 독자인 우리 집안에 후손이 생긴다니.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언제부터 사귄 거라고 했지? 6개월 정도요. 6개월 사귀고 벌써 임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요? 저는 민호 아버지와 2년을 사귀고 결혼했는데, 물론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그럼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니? 다음 달에 하려고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다음 달. 너무 급작스럽지 않나요? 하지만 이미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 양가 상견례부터 해야지. 지리언니 부모님이 호주에 계셨어. 화상으로 하면 안 될까요? 또 화상이네요.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식 결혼하는데 한국까지 못 올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민호가 워낙 좋아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노트북을 켜놓고 화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화면 속에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 쪽이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좋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여자 쪽은 화면 밖을 자꾸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호주는 지금 몇 시죠? 아, 지금 새벽 4시예요. 일찍 일어나서 농장 일을 해야 해서요. 새벽 4시에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그것도 화상통화를 위해서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배경도 말이 안 됐습니다. 농장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이는 건 아파트 거실 같았거든요. 목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꽤 크죠. 소가 한 200마리 정도. 대답이 모호했어요. 200마리면 꽤 큰 목장인데 정확한 숫자도 모르나요? 그리고 목장 주인이 새벽 4시에 정장을 입고 있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지연이 어릴 때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지금 사진이 손에 없어서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이상했어요. 요즘 시대의 사진이 손에 없다고요? 스마트폰에 다 있을 텐데. 대화는 30분 정도 계속됐지만 계속 뭔가 어색했어요. 특히 지연이 부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넘어갔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지연이가 말했다. 부모님이 호주 사투리가 심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사투리, 저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요. 오히려 너무 표준어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지연이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예식장 예약, 드레스 선택, 하객 명단 작성. 모든 것이 빈틈없었어요. 너무 빈틈없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지연아, 너희 친척분들은 한국에 몇 분이나 오시는 거니? 그게 코로나 때문에 해외 입국이 어려워서 가족들만 올 것 같아요. 또 핑계였어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 지연이 쪽 하객석에는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특히 지연이의 삼촌이라고 소개된 40대 남자가 이상했어요. 계속 긴장한 모습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어색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 어릴 때는 어땠나요? 삼촌에게 물어봤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 그게 워낙 어릴 때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삼촌이 조카 어릴 때를 기억 못 한다고요. 그것도 외동딸인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상황에서 의심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연이는 더욱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극진히 모셨어요. 반찬도 직접 해서 가져다 주고 안부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혈압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것 좀 사왔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30년을 교육 현장에서 보낸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빈틈이 있고 실수가 있고 어색한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지연이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미묘한 표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이라든지, 전화를 받을 때 급하게 자리를 뜨는 모습이라든지, 어느 날 지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화면이 켜져 있어서 내용이 보였습니다. 일정 변경. 내일 3시로. 보낸 사람은 조 부장이라고 되어 있었다. 조 부장, 지연이의 직장 상사인가요? 하지만 지연이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다고 했는데, 지연이가 돌아오자 저는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문자가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연이가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다. 어머님, 아이를 호주에서 낳고 싶어요. 갑자기 왜? 친정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아이가 호주 시민권도 받을 수 있고요. 호주 시민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손자가 외국인이 되는 건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게 좀 비싸긴 해요. 4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4천만 원, 국내에서 출산하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4천만 원? 너무 비싸지 않니? 호주는 의료비가 비싸거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고요.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민호가 워낙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연이가 원한다면 해줘야죠. 우리 아이가 이중 국적 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민호는 이미 결정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이상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화상통화 때의 어색함, 결혼식 때 어색했던 친척들, 조 부장이라는 문자, 그리고 4천만 원의 호주 출산. 30년을 교육자로 살면서 길러진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호주 출산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오빠는 찬성하시는데. 지연아,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 네, 저희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잖아요. 더 좋은 환경, 한국이 호주보다 의료 수준이 낮다는 말인가요? 뭔가 모순이었어요. 그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결정하자. 아, 그게 부모님은 지금 농장일로 너무 바쁘셔서 연락이 어려워요. 또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손자 출산인데 그렇게 바쁠 수가 있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30년을 교육자로 살면서 문제 학생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저는 지연이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반드시 실마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아직은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곧 그것이 확신으로 바뀔 것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민호는 회사에 있고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지연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어머님.
지연이는 급하게 자리를 뜨며 베란다로 나갔어요. 목소리가 들릴까봐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우연인 척하며 베란다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돈은 약속대로 줄 테니까 제발 조용히. 무슨 돈, 누구와 통화하는 거지?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의심한다고요? 지연이가 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군요. 통화가 끝나고 지연이가 들어왔다. 누구였니? 아, 친구였어요. 호주에 있는 친구가 안부 인사를. 또 거짓말이었어요. 호주에 있는 친구라면 시차 때문에 새벽이어야 하는데 그런 긴급한 톤으로 새벽에 안부 인사를 한다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연이는 뭔가 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우리 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본격적으로 조사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교장 시절 문제 학생을 조사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인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지연이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전화는 언제 받는지, 어떤 말을 할 때 긴장하는지. 지연이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병원에 간다고 했어요. 산부인과 정기검진이라면서. 하지만 정말 병원에만 가는 걸까요? 어느 화요일, 저는 지연이를 멀리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들키면 안 되니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선글라스도 꼈어요. 60대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한다니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병원은 우리 집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왜 강남까지 가는 거지? 저도 같은 칸에 타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핸드폰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표정이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지연이는 큰 건물 하나로 들어갔어요. 1층에는 여러 상가들이 있었고 저는 멀리서 어느 층으로 올라가는지 지켜봤습니다. 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몇 분 후 저도 7층으로 올라가서 확인해 봤더니 글로벌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대체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왔다는 사람이 컨설팅 회사에서 뭘 하는 거지? 1시간 정도 기다렸더니 지연이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둘이 진지하게 대화하며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같은 카페에 들어가서 멀리 앉았습니다. 다행히 지연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돈이 더 필요하다니까요. 원래 계획보다 복잡해졌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그런 건 처음에 말했어야죠. 이미 계약금 받았잖아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이름이 나오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뭔가 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계획을 앞당기죠. 다음 주에 출국해요. 너무 급작스럽지 않나요? 급작스러운 게 좋아요. 의심받기 전에 끝내는 거죠. 무슨 계획을 앞당긴다는 거지? 그리고 출국, 호주 출산 말고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저는 더 들으려고 했지만 두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골똘히 생각했어요.
지연이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는 우리 가족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정확히 뭘 하려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괜히 의심만 키워서 가족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도 없었어요. 며칠 후 지연이가 또 우리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호주 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상담받고 왔는데요. 다음 달 중순에 출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달 중순. 카페에서 들었던 다음 주 출국보다는 늦지만 여전히 빨랐어요. 너무 이르지 않니?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호주는 의료 시스템이 달라서 미리 가서 등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연아, 호주 부모님과 화상통화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출산 계획도 상의해야 하고. 지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게 요즘 농장 일이 너무 바빠서요. 양들이 새끼를 낳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양, 소 키운다고 하지 않았나? 아, 소도 키우고 양도 키워요. 호주는 목장이 커서 여러 가축을 같이 키우거든요. 대답은 빨랐지만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소만 키운다고 했는데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호주의 목장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소와 양을 같이 키우는 목장이 있나요? 검색해보니 있긴 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시드니 근처는 목장보다는 도시, 지역이 더 많았습니다. 의문은 계속 쌓여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이가 갑자기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민호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디 병원? 강남의 한 산부인과요. 지연이가 원해서 여기로 왔어요. 강남, 그 컨설팅 회사 근처였어요. 우연일까요? 병문안을 가보니 지연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리 아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었어요. 괜찮니? 네,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입원하라고 하시네요. 일주일. 왜 하필 일주일일까요? 그리고 이 병원은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지연이가 평소에 다닌다던 병원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며칠 밤을 새워 돌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지연이는 밤마다 누군가와 조용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그렇게 활발하게 전화를 할 수 있나요? 어느 날 밤 지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서류들을 슬쩍 봤어요. 대부분 병원 서류들이었지만 그 사이에 이상한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출산대행 서비스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출산대행, 그게 뭐지? 급하게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지연이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서 그만둬야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저는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지연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친구나 가족이라고 소개됐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특히 조 부장이라는 사람이 한 번 왔는데 그 사람이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아, 지연이 회사 선배예요. 조 부장이라고 불러요.
회사 선배, 지연이는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왜 성이 아니라 직급으로 부르지? 조 부장이라는 사람은 저를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고생하시네요. 당연한 일이죠. 우리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정말 복이 많네요. 이런 좋은 가족을 만나서. 말은 공손했지만 뭔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연이와 눈짓을 주고받는 것도 봤습니다. 조 부장이 간 후 지연이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회사에 다녔다고 했지? 아, 작은 무역회사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조 부장이라는 분이 좀 특이하네. 그냥 직장 선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 지연이는 더욱 출국을 재촉했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빨리 호주로 가라고 하시네요. 안정을 위해서라고. 아직 이르지 않나? 괜찮아요. 호주 의료진들이 전문적이라서 오히려 더 안전할 거예요. 전문적, 한국 의료진이 호주보다 떨어진다는 말인가요? 이상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미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원한다면 보내줘야죠. 4천만 원은 제가 마련할게요. 4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지? 민호 월급으로는 부족할 텐데. 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민호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회사에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직원 복리후생으로. 회사 대출, 그런 게 있나요? 저는 민호가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지연이가 호주 출산 준비를 한다면서 가져온 서류들을 보니 병원 이름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드니 메디컬 센터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호주 국제병원이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시드니 산부인과라고 했어요. 왜 계속 바뀌는 거지? 지연아, 병원 이름이 왜 계속 바뀌니? 아, 호주는 의료 시스템이 복잡해서 여러 병원이 연계되어 있어요. 또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지연이가 우리 집에 와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이는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렸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요? 이미 계약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시어머니가 계속 의심하고 있어서 힘들어요. 가짜 병원 서류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고. 가짜 병원 서류, 제가 들은 게 맞나요? 설마 호주 출산 자체가 가짜라는 말인가요?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아이를 구한다고요? 무슨 말이지? 임신한 아이 말고 다른 아이를 구한다는 건가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거대한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기의 목표는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고 지연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민호에게 말하자니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괜히 가족 사이만 틀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때 생각난 게
제 제자 중에 경찰이 된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수. 얘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수야, 잘 지내니? 선생님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지연이 이름은 빼고 일반적인 사기 의심 상황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통화 녹음이나 문서, 아니면 현장을 직접 포착하는 것 같은 증거가 필요하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연이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녀가 가져오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지연이가 또 조 부장이라는 사람과 만났는데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임신은 가짜고 호주 출산도 가짜고 아이는 어디서 구해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전문이야. 아이는 준비되어 있어. 정말 들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수십 번 해봤는데 한 번도 들킨 적 없어. 시어머니가 아무리 의심해도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이 대화를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지연이는 아예 임신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보여준 배부른 모습은 뭐였을까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지연이는 우리 가족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정리했어요. 의심스러운 전화통화들, 가짜 친척들, 바뀌는 병원 이름들, 그리고 오늘 들은 결정적인 대화. 이제 민호에게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조언대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녹음이라도 있어야 민호가 믿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지연이가 다시 조 부장과 만날 때까지.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샵 가면 뒤의 진실. 샵샵 제3막 진실의 순간. 사흘 후 지연이가 마지막 출국 준비를 한다며 우리 집에 왔어요. 내일 모레 출국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안에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지연이는 평소보다 더 긴장해 보였어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뭔가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마지막 단계라서 더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내일 공항에 배웅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우리 손자 낳으러 가는데 당연히 가야지. 제가 손자라고 말하자 지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들킬까봐 걱정되는 걸까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지연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급하게 화장실로 가더니 문을 꼭 닫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민수에게 빌린 소형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화장실 문 앞에 가서 조심스럽게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만나자고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그럼 아이는 정말 준비된 거죠. 걱정 마. 3개월 된 남자아이 준비했어. 서류도 완벽하게 만들었고. 3개월 된 남자아이 준비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연이는
임신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를 데려올 생각이었던 거군요. 호주 서류도 괜찮죠. 그건 걱정 마. 우리가 전문이야. 출생증명서부터 여권까지 다 만들어 놨어. 가짜 서류까지 만들었다고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기였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의심하고 있어서 불안해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참아. 내일 출국하고 나면 끝이야. 저는 손이 떨렸어요. 녹음기를 꽉 쥐고 있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이제 민호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지연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 오전 10시 비행기예요. 9시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해요. 알았다. 민호도 같이 갈 거지? 네, 당연히 배웅 나와야죠. 지연이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는지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연이가 집을 나간 후 저는 곧바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지금 어디 있니? 회사에 있어요. 왜요? 집에 좀 와라. 급한 일이 있다.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안 된다. 민호는 1시간 후에 집에 왔어요.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민호 앞에 펼쳐놓았어요. 사진들, 메모들, 그리고 녹음 파일. 민호야, 이걸 좀 봐라. 먼저 강남 컨설팅 회사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연이가 조부장이라는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연이가 병원 간다고 하고 실제로는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사람과 만난다. 그럴 수도 있죠. 병원 일로 상담받는 거 아니에요. 민호는 여전히 지연이를 믿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부장이라는 사람이야. 지연이가 자꾸 만나는 사람인데 이상한 대화들을 많이 했어. 그리고 오늘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지연이와 조부장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3개월 된 남자아이 준비했어. 서류도 완벽하게 만들었고, 호주 서류도 괜찮죠. 그건 걱정 마. 우리가 전문이야. 출생증명서부터 여권까지 다 만들어 놨어. 녹음이 끝나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연이는 임신하지 않았어. 다른 아이를 데려와서 우리 손자라고 속이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지연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민호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호주 부모님이라고 한 사람들. 처음 화상통화할 때 시차도 안 맞았고 배경도 이상했어. 그리고 결혼식 때 온 친척들도 다 어색했지. 그건 호주에서 오셔서 어색했을 수도. 민호야, 정신 차려. 내 아내가 너를 완전히 속이고 있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30년을 교육자로 살면서 이렇게 답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으려 하지 않다니. 어머니, 그럼 지연이 배는 뭐예요? 분명히 점점 부르고 있었잖아요. 가짜야. 요즘은 가짜 임신복도 얼마든지 있어. 민수에게 문의해서 알아낸 정보였어요. 실제로 임신 사기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드디어 민호가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내일 공항에서 확인해보자. 지연이가 정말 호주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지. 어떻게요? 따라가 보는 거야. 멀리서 지켜보다가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계획대로 공항에 갔어요. 지연이는 큰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모자까지 눌렀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민호 오빠, 배웅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지. 조심해서 가고 자주 연락해라. 네, 꼭 그럴게요. 지연이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방법대로 출국장 안쪽을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다렸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지연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이는 출국장을 나와서 다른 출구로 향했어요. 실제로 비행기를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것 봐. 지연이가 공항을 나가고 있어. 민호도 이제 확신했어요. 우리는 급하게 지연이를 따라갔습니다. 지연이는 공항 밖에서 택시를 탔어요. 우리도 다른 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지연이의 택시는 시내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기사님,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지연이는 한 동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지연이는 7층으로 올라갔어요. 몇 분 후 우리도 7층으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 한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지연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말 건강한 아이죠. 당연하지. 3개월 된 건강한 남자아이야. 서류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내일까지 다 준비될 거야. 호주 출생증명서도 완벽하게 만들었어.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지연이는 정말로 다른 아이를 사서 우리 손자라고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민호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믿겠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들어가서 따져보자. 우리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지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여기를?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너도 알겠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안에는 조부장이라는 남자와 40대 여자, 그리고 아기 한 명이 있었어요. 아기는 정말 3개월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니? 그게 아니에요. 지연이는 변명을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조부장이라는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우리가 왜 나가야 해요? 우리 며느리가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때 민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지연아, 정말이야? 내가 임신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데려올 생각이었던 거야. 지연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민호 오빠. 저는 대답해. 정말이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 순간 민호는 주저앉았어요.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돈, 돈이 필요했어요. 돈. 조 부장님이 성공하면 1억을 주기로 했어요. 1억. 지연이는 우리 가족을 속여서 1억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 부장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향했어요. 야, 어디 가려고? 제가 막아섰지만 그 남자는 저를 밀치고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문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민수였어요. 제가 미리 연락해놨던 것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이 들어오자 조 부장과 40대 여자는 체포됐어요. 지연이도 함께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연이는 끝까지 변명을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실이 더 드러났습니다. 지연이의 실제 이름은 이수진이었고 이미 결혼 경험이 있었으며 10살 된 아이도 있었어요. 호주 부모님은 물론 가짜였고 결혼식 때 온 친척들도 모두 돈 받고 온 가짜 가족들이었습니다. 조 부장이라는 남자는 이런 결혼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였어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사기를 쳤고 지연이는 그의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4천만 원의 호주 출산 비용도 당연히 가짜였어요. 실제로는 그 돈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고 아이를 사고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조정이 열렸어요. 하지만 이미 지연이의 모든 거짓이 드러난 상황에서 조정이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피고인은 혼인신고 시부터 허위 사실을 고지했고 가짜 임신으로 상대방을 기망했으며 타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속여 넘기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지연이는 마지막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법관은 냉정했어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이런 체계적인 기망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결국 지연이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조 부장과 다른 공범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괜찮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한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30년을 교육자로 살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제 직감이 옳았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30년간의 교육 경험이었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지키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완벽해 보이는 것일수록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 너무 완벽한 사람, 너무 그럴듯한 이야기. 이런 것들 뒤에는 종종 큰 거짓말이 숨어 있어요. 민호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저는 민호에게 당부했어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더 신중하게 살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지연이, 아니, 수진이의 첫 만남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던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연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년을 교육자로 살면서 기른 관찰력과 직감,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짜 손자를 받아들이고 계속 속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들통이 났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진실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와 끈기에 달려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 너무 좋은 조건, 너무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났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30년을 교육자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의심하는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진실을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